Dobro. History. Archive. 2007년 12월 6일 해가 막 넘어가서 어스름이 깔린 강화도의 해안도로였습니다. 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고 2명의 젊은 해병이 묵묵히 부대로 복귀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아, 그들 등 뒤에서 헤드라이트조차 켜지 않은 흰색 코란도 한 대가 소리 없이, 정말 소리 없이 달려들었습니다. 평범했던 겨울밤이 악몽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네.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던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의 기록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게 어떻게 단순 강도 사건을 넘어서 국가 안보 비상사태로까지 번졌는지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 근데 자료들을 다시 보니까 제가 그냥 총기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발생 시점이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불과 13일 남은 시점이었어요. 네, 정말 얼마 안 남았을 때죠. 특히 사건 바로 전날 그 유명한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발표한 직후였고요. 와, 이건 사회 전체가 엄청나게 예민했을 타이밍인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나라 전체가 정치적으로 정말 들끓고 있는데 최전방에서 군인의 총기를 탈취하는 사건이 터졌다. 네. 사람들이 이걸 그냥 단순 강도 사건으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아, 당연히 이거 정치적 배후 있는 거 아니냐, 대선 후보 테러 아니냐, 이런 온갖 음모론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저희는 단순히 범인을 잡는 과정을 복귀하는 걸 넘어서야겠네요. 그럼요. 범인이 남긴 기묘한 단서들, 또 완전 범죄를 꿈꾸던 그가 저지른 단 한 번의 결정적 실수, 그리고 무엇보다 평범해 보였던 한 시민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범죄를 저질렀을까? 그 심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나아가서 이 사건이 우리 사회의 안보 시스템에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또 한 젊은 군인의 숭고한 희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그 의미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정말 숨막히는 시대적 배경이네요.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이 사건이 터진 거군요. 그럼 그날 강화도 넷벌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범인이 몰던 코란도가 시속 한 60에서 70km로 사람을 향해서요? 네,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 속도로 두 해병, 당시 이재용 병장과 박영철 일병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와, 시간도 오후 5시 40분경, 이제 전문 용어로는 방명이라고 하는데 해가 막 져서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딱 그 시간대였고요. 식별이 어려운. 네, 심지어 하늘에선 진눈깨비까지 흩날리고 있었으니까 범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 더없이 좋은 환경이었던 셈이죠. 차에 치인 두 분은 정말 속수무책이었겠네요. 그런데 범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네, 여기서부터 범인의 진짜 목적, 그 섬뜩한 사례가 드러납니다. 차에서 내린 범인이 충격으로 쓰러져 신음하던 이재혁 병장에게 다가가서 아주 태연하게 물어요. 뭐라고요? 다친 데 없어 괜찮아? 잠깐만요. 자기가 차로 쳐놓고 괜찮냐고 물었다고요? 아니, 그건 무슨 심리죠? 너무 이상한데요? 그게 바로 함정이었던 거죠. 걱정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상대가 저항할 힘이 남아있는지, 즉 전투 불능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말 냉혈한의 질문이었습니다. 아, 이 병장이 고통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서 저항하려 하자 범인은 품속에서 20cm 길이의 회칼을 꺼내서 허벅지와 입 주변을 찔러서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그럼 첫 번째 병사를 그렇게 제압하고 나서 범인의 다음 목표는 갯벌에 쓰러져 있던 박영철 일병이었군요. 맞습니다. 이미 중상을 입은 상태였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믿기 힘든 가슴 아픈 저항이 시작됩니다. 네. 쓰러진 박일병이 뭘 했냐면 자신의 K2 소총 멜빵끈을 팔이랑 손목에 묻힌 듯이 감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이 총만큼은 절대 뺏길 수 없다. 이 군인의 본능이 발동한 거죠. 자신의 몸보다 총을 지키려고 했던 거군요. 네, 범인은 그런 박일병에게 달려들어서 얼굴과 등, 가슴 무려 7군데를 무자비하게 찔렀습니다. 그리고 끝내 총기를 빼앗아 달아났죠. 아, 나중에 공개된 동료 해병의 추모사 한 구절이 당시의 그 처절했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너의 임무를 다하고자 실탄 한 발을 장전하고 그 저주스러웠을 악마의 발톱에 수없이 온몸이 찢겨서도 병기를 놓지 않았던 너는 정말
동료가 쓴 글이라 그런지 그 마지막 순간이 그려져서 더 가슴이 아프네요. 그렇죠. 군인에게 총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 온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네. 근데 범인이 목숨과 맞바꿔서까지 빼앗아간 그 무기들, 이게 어느 정도 위력이었냐면요. K2 소총 한정, 실탄 75발, 수류탄 1발, 그리고 유탄 6발이었습니다. 유탄까지요? 네, 이건 도심 한복판으로 들어간다면 뭐랄까 소규모 국지전을 벌일 수 있을 정도의 화력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강도 사건이 아니라 순식간에 국가 비상사태가 되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범인은 사라졌고 이제 그를 쫓아야 하는 상황이 됐군요. 대응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나요? 사건 발생 한 50분 후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됩니다. 진돗개 하나. 네, 이게 군경의 최고 경계 태세인데 사실상 그 지역의 모든 군인과 경찰이 총출동해서 모든 길목을 차단하는 거죠. 근데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뒤였습니다. 아, 이미 빠져나갔군요. 네, 범인은 CCTV가 없는 농로나 샛길을 이용해서 유유히 강화도로 빠져나갔어요. 강화도 지리에 아주 훤한 인물이라는 증거였죠.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은 정말 발칵 뒤집혔겠네요. 대선이 코앞인데 총기 등 괴한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죠. 탈취된 무기가 대선 후보를 직접 겨눌 수 있다는 공포가 현실이 된 겁니다. 그렇죠. 당시 가장 유력했던 이명박 후보 측은 즉시 경찰 특공대의 밀착 경호를 받으면서 방탄조끼를 입고 유세에 나섰고요. 네. 반면에 정동영, 이회창 후보 같은 경우는 최전방 우리 장병들도 목숨 걸고 나라를 지피는데 내가 어떻게 방탄조끼를 입느냐 하면서 거부하기도 했고요. 아, 사회 전체가 그야말로 공포와 불신에 휩싸였군요. 북한 특수부대 소행이다. 이런 흉흉한 소문도 돌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심지어 한나라당 당사에는 이명박을 해치겠다는 협박 전화까지 걸려와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장난 전화였지만 그만큼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불안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그렇게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수사는 어떻게 실마리를 찾아갔나요? 정말 막막하던 중에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 하나가 포착됩니다. 평택 음성 고속도로 청북요금소 CCTV에 용의 차량이 찍힌 거예요. 아, 드디어. 그런데 영상을 본 수사관들이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범인이 정말 치밀했거든요. 어떻게 했길래요? 한밤중인데도 일부러 햇빛 가리개를 내려서 얼굴 위쪽을 가렸고 모자에 마스크까지 써서 얼굴을 아예 봉쇄했어요. 심지어 조수석에는 티슈 상자를 여러 개 쌓아 올려서 옆모습조차 찍히지 않도록 막아놨습니다. 와, 정말 작정하고 증거를 안 남기려고 했네요. 그런데 그 화면에서 어떻게 단서를 찾아낸 거죠? 바로 그 완벽해 보이는 위장 속에 딱 한 가지 아주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네. 차량 앞쪽에 장착된 캥거루 범퍼라고 불리는 보조 범퍼였어요. 아, 캥거루 범퍼요? 네. 당시 코란도 같은 SUV 차량 동호회에서 유행하던 튜닝 용품이었는데 모든 차에 달려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용의 차량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좁힐 수 있는 결정적 특징이 된 겁니다. 아하, 그 범퍼가 수사의 방향을 바꾼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발생합니다. 뭔데요? 그날 밤 CCTV에 찍힌 지 얼마 안 돼서 경기도 화성의 한 논바닥에서 불에 탄 코란도 차량이 발견돼요. 용의 차량이 맞았죠.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CCTV에 선명하게 찍혔던 그 캥거루 범퍼만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쇠로 만든 범퍼인데 불에 타지도 않을 텐데 굳이 떼어갔다고요? 아니, 그건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수사팀이 무릎을 쳤다고 합니다. 아, 범인이 왜 불에 타지도 않을 저 쇠붙이를 굳이 시간을 들여 떼어갔을까? 혹시 저 범퍼가 범인 자신을 가리키는 증거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게 바로 이른바 범퍼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수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생각의 전환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범인은 차량은 훔쳤지만 튜닝 용품인 범퍼는 자기가 직접 돈 주고 사서 장착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그걸 추적하면 자기가 잡힐 거라고 생각해서 차를 불태우기 전에 일부러 떼어간 겁니다. 우와, 완전 범죄를 꿈꾼 행동이 오히려 나 여기 있어 하고 더 강력한 단서를 남긴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캥거루 범퍼 판매 내역과 장착업체를 중심으로 수사망에 좁혀오자 범인도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느끼기 시작해요. 네. 결국 사건 발생 5일째 되던 날 경찰청장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날아듭니다. 발신지는 부산이었어요. 범인이 직접 보낸 편지였군요. 뭐라고 쓰여 있었나요? 일종의 협상 제안이었죠. 총과 수류탄은 전남 장성 백양사 휴게소 인근의 한 수로에 묻어두었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니 더는 나를 쫓지 말아달라. 이런 내용과 함께 아주 상세하게 그린 약도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와, 무기를 돌려줄 테니 나를 놓아달라. 이런 메시지군요. 네, 그렇죠. 심지어 자기 필적을 숨기려고 왼손으로 삐뚤삐뚤하게 글씨를 쓰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약도에 따라 무기를 찾았나요? 네, 경찰이 즉시 출동해서 비닐에 꽁꽁 쌓인 K2 소총과 실탄, 수류탄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다행히 단 한 발도 사용되지 않은 상태였죠. 다행이네요. 범인은 이제 무기도 돌려줬고 편지에 지문도 안 남겼으니까 모든 증거를 없앴다고 안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100만 분의 1 확률의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100만 분의 1의 실수요? 그게 뭔가요? 바로 우표였습니다. 우표요? 범인은 편지를 쓸 때 장갑을 꼈지만 우표를 붙이는 아주 짧은 순간에 실수를 한 거예요. 우표 뒷면에서 아주 작은 쪽지문이라고 불리는 부분 지문 하나가 검출된 겁니다. 아, 수상해요. 아마 무심코 장갑을 벗고 침을 발라 붙이거나 손가락으로 꾹 누르는 그 찰나의 순간에 남겨진 흔적이겠죠. 그의 완벽한 계획을 무너뜨린 건 바로 그 작은 방심의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그럼 그 지문으로 범인을 바로 특정한 건가요? 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서 정밀 감식을 했는데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왜요? 지문의 주인은 전과 기록이 단 하나도 없는 35세 남성 조영국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전혀 존재하지 않던 말 그대로 유령의 정체가 드러난 거죠. 와, 그리고 지문이 확인된 바로 다음 날, 사건 발생 6일 만인 12월 12일, 경찰은 서울 종로의 단성사 앞에서 현금 1,100만 원을 들고 배회하던 그를 긴급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드디어 잡혔군요. 근데 정말 궁금한 건 이 지점입니다. 전과도 없는 평범한 인테리어 소품 디자이너. 주변 사람들도 손재주 좋고 조용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하고 대담한 범죄를 저지른 걸까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그의 범행 동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좌절과 분노였습니다. 좌절이요? 네. 그는 금속공예를 전공해서 인테리어 소품 사업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서 큰 빚을 지게 됐어요. 설상가상으로 7년간 사귀었던 연인과도 헤어지면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버리고 싶어서 뭔가 아주 큰 일을 저지르고 싶었다. 세상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싶었던 거군요. 그렇죠. 자신을 실패자로 만든 세상, 그리고 자신을 떠난 연인에게 나는 이렇게 강한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아주 비뚤어진 영웅심리였던 셈입니다. 총기가 그 힘의 상징이었고요. 맞습니다. 그에게 총은 절대적인 힘의 상징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는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지 않았나요? 아, 그건 형량을 줄이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군요. 네, 수사 결과 그는 범행 2달 전에 이미 코란도 차량을 훔쳐놨고 일주일 전부터 강화도 현장을 답사했고요. 범행 후 도주할 경로와 차량을 불태울 장소까지 미리 다 계획해둔 상태였습니다. 명백한 계획 범죄였죠. 결국 재판에 넘겨졌군요. 법의 심판은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1심 재판부는 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봤습니다.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군인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이유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죠. 사형.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힙니다. 징역 15년으로 대폭 감형된 거예요. 사형에서 징역 15년이요? 아니 왜 그렇게 큰 폭으로 감형이 된 거죠? 바로 여기서 법원의 판단이 대중의 법감정과 특에 엇갈립니다. 재판부는 범인이 편지를 보내 무기 위치를 알린 것을 다짐반납 노력으로 인정했고요. 또 그가 겪었던 극심한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심신미약 상태를 일부 인정한 겁니다. 계획적인 범죄에 심신미약을 적용했다고요? 네, 그래서 당시에 군인을 죽인 살인범에게 고작 15년이 말이 되냐며 엄청난 사회적 비판이 쏟아졌죠. 결국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5년의 시간이 흘러서 범인 조용국은 2022년 12월에 만기 출소했다는 사실까지 자료에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범인은 형기를 마치고 이제 사회로 돌아왔군요. 법의 심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가장 큰 아픔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바로 희생자 고 박영철 상병의 이야기입니다. 네, 범인의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으니 이제 그의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꿈이었던 청년이었다고요? 맞습니다.
광주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이었고 정의로운 경찰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아, 입대 전에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부모님께 전부 드리고 군 복무 중에도 그 7만 원 남짓한 월급을 꼬박꼬박 모았다가 휴가 나와서 부모님 용돈으로 드릴 만큼 효심이 깊은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연결식장에서 아들의 군둥기를 부둥켜 안고 영철아, 제발 한 번만이라도 예전에 그 목소리로 아빠라고 불러다오 라며 우열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죠. 그의 꿈은 그 차가운 갯벌 위에서 멈섰지만 그의 희생이 헛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물론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군의 안보 시스템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초병들의 무장 방식이나 2인 1조 상호 방어 전술 같은 구체적인 대응 수칙이 대폭 강화됐고요. 네. 또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CCTV가 군부대 인근과 해안도로에 대대적으로 설치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말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조영국의 범행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실패 같은 개인의 좌절이 어떻게 국가 시스템의 상징인 군인을 향한 맹목적인 공격으로 폭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어떻게 보면 한국형 묻지마 테러의 섬뜩한 초기 모델이었던 거죠. 개인의 정신적 고립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네요. 네,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니 이 사건은 우리에게 단순히 범인을 잡는 기술이나 시스템의 허점, 그 이상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개인의 절망과 분노가 국가 안보의 상징인 군인을 향할 때 우리 사회는 그저 더 강한 처벌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지 자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도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차가운 갯벌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자신의 임무를 다했던 고 박영철 상병과 같은 영웅들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단순히 비극의 희생자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숭고했던 군인 정신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기리고 또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그 고민을 함께 나누며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